잦은 매매를 피하시면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주 우울한 주식시장에 좀 단비 같은 좀 조언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이시거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부일남 구독자 여러분,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전문 채널이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다 돈 벌어서 부자 되고자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 좀 공통점도 이야기 좀 해드리고 작은 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 네. 아니면 주식에 포트폴리오 상당수를 넣어놓으신 분들은 지금 되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게 당연하죠. 네네. 왜냐하면 시장이 전체가 마이너스니까. 네. 작년 7월 고점이 거래소 기준으로 3,300포인트인데요. 네. 지금 오늘 녹화일 종가 기준으로 한 2,700 정도 되니까 네네. 평균 잡아서 한 20% 정도가 고점 대비 빠진 네. 거고 올해만으로만 쳐도 10% 이상 빠졌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도 갖고 있는 분들이 평균값으로 네. 만약에 계좌에 1억이 있다면 작년 여름 기준으로 뭐 한 8천? 네. 근데 이제 이거 대형주 위주고요. 네. 만약에 중소형주를 갖고 있었다면 좀 더 빠졌을 수도 있죠. 그래서 네. 일단은 시장의 변동성이 좀 하락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부동산 시장에서도 사실은 아주 똑똑한 아파트 하나만 올라가기보다는 어떤 지역 또는 전체 시장 이렇게 네.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듯이 네네. 주식시장도 지금 전체적으로 좀 하락 장세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 마이너스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사실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사실 주식은 뭐 어떤 개별 주식이 뭐 올라간다고는 하더라도 그거를 딱 내가 맞춰서 가지고 있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사실상 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이제 뭐 사실 작년에 코로나 뭐 그 이후로 해서 주식에 이제 처음 이제 첫발 들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도 많이 난 분들도 많았었는데 그걸 뭐 상당수 뱉어냈다. 오히려 오히려 마이너스 됐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우량주는 조금 덜 떨어졌고 대신에 중소형주는 좀 많이 떨어졌나요?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은 게요. 네. 이제 삼성전자를 사실 전 국민이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하죠. 네. 국민전자라고도 하는데 네. 작년 1월, 그러니까 1년이 넘었죠. 작년 1월에 95,000원 돌파하면서 뭐 10만 전자 이야기가 네네네. 막 희망적으로 나왔었는데 네네. 지금 1년 한 3개월 지난 시점에서 지금 오늘 겨우 올라서 뭐 한 67,000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6만 엊그저께까지 65,000원까지 내렸었고 네네. 그럼 95,000원에서 65,000원이면 3만 원이 떨어졌으니까 30% 이상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약세장이라고 해서 우량주가 꼭 더 잘 버티고 뭐 이런 개념보다는 뭐 그때 이제 업종별 차이가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지금 올라와 있는 업종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금융주죠. 아, 이 금리가 지금 인상 시즌이 되면서 네. 시장 전체는 악재의 효과가 있지만 네. 또 금리 인상 수혜주들은 대부분 이제 금융주를 꼽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금융주는 지금 좀 더 유리했고요. 아, 또는 역시 또 업종별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데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또는 곡물가 상승 관련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유가 관련주들, 석유 정유업체들 또는 가스 관련주들 또는 뭐 곡물가 관련해서는 사료 비료 관련주들 네. 이런 종목들은 지수가 하락했지만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수 전체가 떨어지긴 했지만 종목 선택을 잘 하셨던 분들한테는 또 작은 기회가 됐을 수도 있다. 하지만 너무 그걸 배아파하거나 자기 자신 자책할 필요는 없는 게요. 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약간의 알파를 하면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여름 기준으로 마이너스 20%, 올해 연초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12% 정도가 평균값이기 때문에 손해 안 보셨으면 진짜 잘한 거고요. 손해를 한 10%까지 보신 분들은 그렇게 슬퍼할 필요는 없다. 아, 그게 이제 주식 시장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어나는 일이다. 뭐 이렇게라고 당연한 봐야 된다. 거죠. 네. 왜냐면은 이 재무관리의 기본이죠. 뭐 위험한 상품은 당연히 위험한 투자 상품은 당연히 수익 변동성이 있는 거니까 위험하지 않다면 수익 변동성이 없다는 얘기는 굉장히 낮은 수익을 주겠죠. 그것도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아주 기본적인 재무관리 개념이기 때문에 평균값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는 확실한 1%를 매년 주지만 네. 주식시장에서는 불확실한 수익을 어떤 해에는 50%를 주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마이너스 30%를 뺏어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1년, 2년, 5년, 10년도로 평균 기간으로 보면 확실한 수익을 주는 은행 금리보다는
무조건 더 주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저는 사실은 한 종목을 장기 투자하라는 뜻도 있지만 네. 사실 한 종목 장기 투자하는 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종목이 어떻게 될지 그럴 않을까. 수도 있죠. 오늘 네. 일도 모르는데 네네. 10년 후에 그 종목이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네네.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한 종목 장기 투자보다 더 좋은 건 어쨌든 주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장기적으로 하면 평균값으로는 무조건 은행 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 발을 계속 걸치고 있어라. 당연하죠. 그러면 결국에 이 연평균 상승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금리를 이겨낸다는 거죠. 금리보다 낮은 주식 수익률을 준다면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주식시장은 존재하지 않겠죠. 네네. 확실한 금리를 모두가 선호하지 네네. 불확실한 금리보다 낮은 수익률을 선호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네. 아, 제 친구가 95,000원에 산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플 지우고 지금 사실 뭐 잊고 있는데 그게 금방 회복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사실 좀 시간이 좀 많이 가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되게 좌절해 있는 상태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바로 드는 궁금증이 이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가 났다는 건 사실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앞으로 수혜주는 아닌 걸 들고 있었으니까 조금 마이너스가 많이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난 거를 빨리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고 수혜주 쪽으로 뭔가 갈아타야 되나요? 아니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시장의 그 방향이기 때문에 잠깐 좀 기다려야 될까요? 그건 이제 종목에 따라 다르고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투자자의 스타일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스타일.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자가 거주의 목적이거나 정말 알짜배기 아파트를 샀다면 네. 5년 10년을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나는 바로 경매로 등기 쳐서 6개월 있다 팔려고 쳤어. 그럼 네네네. 6개월 있다 팔겠죠. 네네네. 그럼 매수할 때부터 자기 투자 기간이 결정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식도 네. 나는 삼성전자 사서 5년을 기다릴 거야. 그러면 지금 9만 원에 사서 7만 원이 됐다 하더라도 네.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겠죠. 반대로 약간 별로 안 좋은 종목을 갖고 네. 있는데 계속 마음이 불안하다면 네. 그거는 뭐 손절매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뭐 무조건 손절매를 해야 된다 또는 무조건 버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고 네. 종목과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버텨야 될 사람이고 버틸 수 있는 종목이라면 네. 버텨도 되고 나는 단기 매매자야 나는 네. 뭐 매일 샀다 팔았다고 너무 좋아 그러면 손실 났어도 손절하는 게 맞는 거죠. 제 친구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그 친구는 사실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10만 원 넘어가면 팔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 정도로 아주 짧게 들어갔었는데 그 뒤로 바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 길게 보고 들어간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싸게 매집할 수 있는 시기다. 라고 생각하고 더 사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아직도 현금 비중이 있다면 현금 비중이 있다면 사실은 특히나 좀 젊은 분들 중에 네. 요즘은 이제 적금을 붓기보다 적립식 네. 투자를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직장생활 하면서 첫 월급을 타면 은행에 가서 네. 월 50만 원씩 3년 정기적금 이런 거를 붓는 게 사회 초년병의 의무 같은 거였는데 네, 네, 네. 요즘은 이제 첫 월급을 타면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네. 적금들 매달 50만 원을 네. 주식으로 매달 50만 원을 사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삼성전자가 9만 원보다 6만 원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앞으로 계속 들어갈 돈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더 좋은 걸 수도 있고요. 같은 연장선상에 본다면 네. 삼성전자를 만약에 9만 원에 사셨는데 나는 좀 길게 보고 산 거고 아직도 현금 여력이 있어라고 한다면 추가 매입도 나쁜 건 아니죠. 네.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고 대부분 이제 우리는 그런 전문 용어로 물타기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물타기인지 저점 추가 매수인지 그거의 구별은 정확합니다. 뭐냐면 저점 추가 매수는 나의 예산을 내가 미리 생각해 놓은 거예요. 네. 나는 삼성전자 1억을 살 거야. 네. 근데 5천만 원은 9만 원에 사고 네. 뭐 5천만 원은 7만 원에 살 거야. 뭐 이건 저점 추가 매수예요. 네, 네.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적립식 펀드에 투자하듯이 내 월급을 매달 50만 원씩 투자할 거야. 그러면 50만 원 매달 여유자금 생기놓으니까 삼성전자를 매달 50만 원씩 사는 건 절대 물타기가 네. 아니죠. 근데 물타기는 어떤 개념이냐면 의도가 뭐냐면 네. 나의 매입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사는 게 그게 아주 가장 안 좋은 의도예요. 나의 이 속상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누그러뜨리는 속상한 정도로. 마음 정도는 감정적인 건데요.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물타기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9만 원에 100주를 사고 네. 7만 원에 100주를 사면 나의 200주의 매입 단가는 9만 원이 아닌 8만 원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빨리 탈출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수학적으로는 전혀 네.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이미 산 매물원가의 9만 원을 네. 내가 지키기 위해서 네. 그럼 9만 원
매입 원가는 8만 원으로 내려갔지만 오늘 7만 원에 산 매입 원가는 8만 원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아무 의미 게임을 없죠. 자기 마음 미리 이미 물린 그 금액을 살리기 위해서 물타기를 하는 건데 그 의도는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장기적인 어떤 뭐 비전이나 이런 걸 보고 하는 게 그렇죠. 아니고 맞습니다. 그냥 우선 빨리 빠져나가려면 단가를 아유, 낮춰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갔다가는 오히려 더 물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대부분 아직 주식에 대해서 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초보자분들이라면은 이제 주식 투자 오래 하셨으니까 가장 아마 막막한 게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사서 조금 분산을 해놓으면 조금 해지가 좀 되면서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개 사는 분도 있고 아니다 한두 개 어차피 확실한 거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그나마 이해하는 한두 개를 좀 모아서 사자. 이렇게 좀 구분을 한다면은 뭐가 조금 더 맞다고 보세요 초보자들? 저는 당연히 여러 개가 맞다고 여러 봐요. 개요? 여러 개가 맞다고 봅니다. 여러 개의 개수 기준을 한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일단 업종별 섹터별로 한 종목씩 고른다고 했을 때 최하한 뭐 3개에서 뭐 많게는 한 10개, 15개까지 투자 그 금액에 비해서 섹터별로 사는 거를 그건 당연하죠. 예를 하는 들어서 이제 부동산하고 비교를 한다면 네. 사실 부동산에서는 아파트 10채보다 아파트 한 채가 더 유리할 수 있죠. 네. 그 이유는 100% 세금 때문이에요. 세금이 아니라면 네. 아파트 10채, 1억짜리 10채와 네. 10억짜리 한 채에서 네. 1억짜리 10채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사실 네. 투자에서 포트폴리오는 기본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제가 세무사라서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한 채와 10채는 세금에서 그냥 공 하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똑똑한 놈 하나 열풍이 뭐 1세대 네네. 1주택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주식은 1세대 1주식이라는 법이 없어요. 주식은 그렇죠. 하나를 갖고 있건 10개를 갖고 있건 전혀 세금 차이가 없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분산 원칙상 당연히 적어도 서로 다른 주가의 움직임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거죠. 네. 무슨 뜻이냐면 주식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네. 뭐 10배거라고 이제 10배라고 네네네. 하는데요. 뭐 1년, 2년 안에 10배 오르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를 갖고서 그게 10배가 오를 확률도 있겠지만 네. 그 하나가 상장 폐지, 제로가 될 그렇죠. 확률도 있어요. 네. 근데 10개를 갖고 있으면 네. 10개 중에 하나가 상장 폐지 될 수도 있지만 네. 하나가 또 2배, 3배, 10배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위험은 낮추고 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분산 전략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사실은 분산 투자가 명확하게 답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반대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면은 한 개의 개수는 한 어느 정도로?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당연히 갖고 있을 필요가 뭐 없습니다. 분석도 못 하시잖아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분석은 둘째치고, 그러니까 수익률이 수익률이. 그냥 시장 수익률에 아주 근접해져요. 아, 지금 거래소 코스닥에 합쳐갖고 2,000 종목 되는데요. 한 100종목이 넘어가면 네. 100종목까지도 아닙니다. 50종목이 넘어가면 아, 그냥 시장 수익률에 근접해진다고 보면 그래요? 돼요. 초과 수익률을 얻기가 힘들어지죠. 네네. 1억 정도 하시는 분들은 한 10개 미만이 좋고요. 나는 한 10억, 20억 하는데 그러면 뭐 한 15개까지.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예를 들어 뭐 지금 한 5개, 4개, 5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막 다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제 세무사님 말 듣고 그럼 나 조금 더 늘려봐야겠다. 그럼 이제 추가로 매집을 해야 되잖아요. 신규 매집. 그러면은 앞으로 좀 그래도 좀 유망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섹터가 있을까요? 어떤 어디 쪽을 좀 그래도 봐야 될까? 아까 말씀하신 금융주, 원자재. 사실 저는 뭐 이렇게 금융주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네. 무슨 뜻이냐면 한국에서도 네. 그 지역별로 다 특색이 있겠지만 강남 아파트를 최선호하는 이유는 마지막까지 가장 좋은 아파트 뭐 이런 개념이죠. 네네. 어떻게 보면 가격의 성장성을 다들 기대하는 심리들. 그렇게 따진다면 주식도 좀 성장성이 있는 업종을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주는 그렇게 성장성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 업종을 선택을 한다면 일단 우리나라 주식에서는 좀 시가총액이 큰 애들이 3인방이 있어요. 반도체하고 자동차하고 제약바이오. 네.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시가총액 1위가 반도체인 삼성전자, 또 네. 3위가 SK하이닉스.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주식 투자자라면 적어도 삼성전자를 꼭 갖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뭐 소재, 부품, 장비 적어도 반도체 소부장 한 종목 정도는 갖고 있는 게 기본이고요. 네. 그 다음은 자동차. 그래서 시가총액으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또는 현대차, 기아차가 탑10 안에 들어있으니까 2차 전지를 만드는 배터리 회사들이나 완성차 회사들이 탑10 안에 4개가 있거든요. 그럼 적어도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면 2차 전지 내지는 자동차 부품주들을 네. 꼭 대형주가 아니더라도 그 업종의 중소형주더라도 하나 정도는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주도 마찬가지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총이 4, 5위 정도 되고 또 뭐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시총 2, 30조가 되기 때문에 네. 적어도 제약바이오주 한 종목 정도. 그럼 이렇게 이 기본으로 이 세 업종은 좀 깔고 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좀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좀 안정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 같다면 뭐 금융주를 선택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제 스타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제 성장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로봇에 대한 진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LG전자에서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네, 굉장히 유명한 로봇 업체를 인수를 했고 M&A를.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이렇게 달라붙는 업종들은 늘 관심 가져야 되거든요. 굉장히 빠른 정보와 결단력이 있는 거죠. 네네. 왜냐면은 뭐 반도체가 유명한 거를 미리 알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렇게 몸뚱이를 키운 거고 또는 뭐 제약바이오 산업이 좋아질 걸 알아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그렇죠. 큰 회사가 생긴 거고 네. 2차 전지 업종이 그렇게 잘 될 줄 알아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생긴 거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대기업들이 앞다투어서 로봇 시장에 좀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로봇 산업도 좀 관심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아까 제가 자동차를 크게 말했는데 네. 그냥 개솔린 만드는 원래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주들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소 카테고리가 하나 생긴 게 자율주행 쪽이거든요.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사실은 이제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가장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업종이거든요. 네. 무슨 뜻이냐면 사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최근 한 10년 동안 가장 큰 주가 상승률을 보인 종목을 하나만 꼽으라면 뭐 단연코 테슬라란 네. 말이죠. 테슬라죠. 이제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전기차에 기인한 것도 있고 네. 또 전기차의 다음 세대인 자율주행에 기인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만 자율주행을 노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 세계 1위인 시가총액 1위인 우리나라 1위가 삼성전자가 400조인데요. 애플이 한 3,200조 되거든요. 네, 네. 세계 1위. 애플카라는 말 아마 주식을 네, 안에서도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만드는 애플에서도 자율주행차를 지금 애플카를 노리고 있고 또는 아마존도 그렇고 네. 뭐 구글카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세계의 빅테크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건 아까 제가 로봇 산업을 삼성, LG가 관심 가지니까 우리도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율주행은 무조건 1순위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지금 자율주행을 앞다퉈서 연구하고 개발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템베거들은 앞으로 자율주행에서 많이 나온다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이렇게 분산 투자하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섹터별로 하는 게 아니고 뭐 내가 유망한 곳에 바이오 잡았으면 거기서 막 이렇게 분산 투자하고 막 그러시는데 그거에 절대 아니라는 거네요. 뭐 그러니까 업종 사람들마다 투자자들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논리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래소 코스닥 2,000 종목 중에 한 100개 정도 갖고 있으면 그냥 시장 수익률하고 근접한 수익률을 나기 비슷하니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좀 많은 종목을 갖고 있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마찬가지로 난 2차 전지는 사고 싶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해서 2차 전지 종목을 5개를 사는 거나 네. 2차 전지 ETF를 사는 거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업종을 사고 싶으면 그 업종의 5가지 종목을 사는 것보다 ETF 사는 거랑 결국 평균 수익률은 비슷해져요. 그러면 네네네. 주식 투자자의 숙명이나 주식 투자자의 숙제 같은 건 뭐냐면 적어도 초과 수익률을 얻기 위한 거거든요. 시장은 이겨야 된다. 시장 수익률보다 플러스 알파를 내기 위해서 시장 ETF를 안 사는 건데 마찬가지로 업종 상승률보다 더 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선 그 업종에서 그래도 탑픽을 하나 선정할 줄 알아야 된다고 네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주식하신 지가 20년이 넘으셨잖아요. 네네. 정말 뭐 등락을 다 겪어보셨을 네네. 텐데 지금 같은 하락장도 겪어보셨을 거잖아요. 더 큰 사실은 것도 지금 크고. 하락은 큰 하락장은 아니죠. 왜냐면은 네. 이제 우리가 보통 하락장이라고 한다면 네.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냐를 네. 계산해 주는데요. 제가 이제 주식 처음 했던 IMF 같은 경우는 1000포인트에서 270이니까 네. 3분의 1 이상 네. 났고요. 그 다음 하락장이 뭐 밀레니엄 파동이라고 해서 99년에서 2000 넘어가면 2000년도 넘어갈 때 1000포인트에서 500으로 반토막 한번 났었고요.
그다음 이제 금융위기죠. 2007, 8년. 또 벤처도 있잖아요. 그때 벤처 한번 붐 한번 일었다가 그때가 밀레니엄 그때가 파동이에요. 그때네. 네, 그때가 딱 2000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금융위기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한 2,200포인트에서 한 890포인트로 반토막 이상 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위기 때가 단기적으로 한 달에 거의 한 30% 이상이 빠졌었죠. 그렇죠. 그런 하락과 폭락에 비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7월부터 한 9개월 정도의 20% 또는 뭐 올해 연초부터 한 10%, 15% 정도는 많이 빠진 건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더 큰 것도 겪어보셨으니까 이제 처음 겪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시작한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뭐 일종의 뭐 어떤 멘탈 관리랄까 뭐 조언을 하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주식에 대한 철학을 네. 좀 확고히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주식에 대한 철학은 아까 일단 기본 철학은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저는 네. 하나는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아까도 이미 말씀드린 건데 무조건 금리보다 더 준다.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믿어라. 사실은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동산은 한 번 사면 손해봐도 잘 안 팔기 때문이에요. 못 팔아요. 사실 부동산도 손해는 보는 경우가 반드시 있거든요. 네네. 오늘 내가 10억 주고 샀는데 한 2년 동안은 9억에 거래되다가 네네. 3년 차에 12억, 10억 올라가는 걸 경우도 맞아요. 많단 말이죠. 네네. 근데 부동산은 적어도 나는 6개월, 1년에 팔 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주식은 네. 매일매일 주가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면서 네. 실제 내가 사고 싶을 때 바로 실시간으로 사지고 네. 팔고 싶을 때 실시간으로 팔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잦은 매매 때문에 아유 주식하면 맨날 손해봐 하는데 네. 부동산처럼 몇 년을 갖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큰 수익이 나요. 네. 그러면 적어도 한 종목을 몇 년 안 갖고 있더라도 올해는 손실이 났더라도 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버티다 보면은 어떤 해에는 시장 평균으로 예를 들어 코로나 2020년이 그랬거든요. 네. 2020년 3월 저점이 거래소가 1,400이었는데요. 그 해 연말이 3,000포인트를 넘었단 말이에요. 1,400에서 3,000이 넘었다는 얘기는 지수가 2배가 올랐고요. 네. 지수가 2배가 올랐다는 얘기는 종목별로 카카오나 뭐 이런 대장주격인 애들은 한 4-5배가 올랐단 4-5배.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은행 금리가 그렇죠. 뭐 1%인데 1%인데 1%면은 400%는 400년 동안의 금리예요. 네. 400년의 금리를 한 해에 준 거란 한 해에 말이에요. 벌었는데. 한 해.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렇게 많이 주었기 때문에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한 20%를 뺏어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들어오신 분들, 1년 안에 들어오신 항상 분들은 지각하면은 이게 나는 이제 들어왔는데 뺏기네? 그럼 네. 좀 버티면 다시 또 한 1년에 번더 100% 버는 시기가 오니까 투자 철학으로 무조건 금리보다 더 온다. 부동산 시장과 다를 거 없다. 네. 잦은 매매를 피하시면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건 이제 부동산 시장하고 똑같은데요. 네. 좀 더 심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은행 금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뭐 네. 연예인한테 금리 더 주는지 네. 모르겠는데 저 연예인이 아니라서 제가 알기로는 은행 네. 금리는 뭐 지점장 특약 이런 거 뭐 정말 0.1% 빼고 0. 몇이에요? 네. 0.1% 빼고 그냥 다 1%를 주는 네, 거예요. 네. 전 국민한테. 네, 네. 근데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5년 연평균으로 10%를 연평균으로 줬다면 그 10%는 평균값이고요. 어느 누구는 30%를 벌었을 것이고 연평균으로 어느 누구는 본전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 저금하고 금리 더 받으려고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평균값을 받으려면 시장 ETF만 사면 되지만 적어도 시장 ETF보다 초과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참여를 했다면 상위 10% 안에 들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많이 왜냐하면 해야죠. 평균값보다 더 벌기 위해서는 세상은 공평하거든요. 네. 평균값보다 누구한테는 더 주고 누구한테는 덜 줘야 되는데 그 구분을 시장에서는 야 준비된 사람은 20% 줄게 준비 안 된 사람은 5%만 벌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그렇죠. 이게 상대 평가를 이기려면은 네. 결국에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맞습니다. 사실 이 집 사는 거 대비 한 100분의 1의 고민도 안 하고 사는 분들이 훨씬 많죠. 예, 그렇겠죠. 주식을 정말 그냥 너무 가볍게 언제든지 팔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좀 하락이 왔을 때 이제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초에 질문하신 게 이제 뭐 하락장에 멘탈 갈리니까 방금 말씀드린 주식시장은 결국은 금리보다 훨씬 좋은 투자 시장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야 그래도 평균값보단 더 벌어야 돼. 그럼 공부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는 상승장보다 하락장이 진짜 공부가 되거든요. 왜냐면은
상승장에서는 공부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배수진을 친다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적어도 주식으로 돈 벌 때보다 주식으로 일 때 진짜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장에서 좀 주식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졌을 때 어떻게든 뭐 복구하려고 또 열심히 또 공부를 네. 해주셔야 이왕으로 되는 해야죠. 거죠. 그러면은 그 금리가 어쨌든 지금 올라가는 네, 추세라는 거는 맞습니다. 사실 뭐 부정할 수 없는 아, 사실일 너무나 것 당연한 같아요. 거죠. 네.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과거 경험도 있으시니까 예전에도 금리 올릴 때가 있었잖아요. 당연하죠. 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한 앞으로 하반기, 앞으로 한 3, 4개월 뒤에 어떤 그 주식 시장의 어떤 흐름 같은 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보통 상승장, 하락장은 이제 네. 천정과 바닥을 말할 때예요. 그러면 적어도 코로나 저점 네. 2020년 3월이 네. 바닥이었죠. 왜냐면 거래소 1400포인트에서 올라갔으니까. 그럼 1400포인트 2020년 3월에서 언제까지 올라갔냐면 작년 2021년 7월 말까지 네. 3300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3000포인트를 거의 9개월째 회복을 못했으니까 네. 만약에 하락장이라고 친다면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하락장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언제 끝나냐의 문제인데 보통 하락장은 길면 한 2년, 짧으면 한 1년이거든요. 네. 그 사이 정도에서 끝나요. 보통 네. 이게 그런 말이 있어요. 상승은 천천히, 하락은 급하게. 만약에 하락장이 1년 뭐 남짓 끝난다면 뭐 올해 바닥을 치겠죠. 네.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이미 친 걸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하락장이라고 해서 꼭 반토막이 나는 게 하락장은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에서 박스권장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한 거의 7년 동안은 네. 하나도 변동이 없었어요. 네. 그런 박스권장도 네, 있는 네. 거고 또는 뭐 하락이면 한 20-30%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적어도 기간적으로 본다면 작년 7월 고점에서 지금 조정권을 9개월째 받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면 뭐 지금 2,700에서 뭐 그 정도 선 2,600, 2,500 요 정도가 저는 크게 빠져야 그 정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시기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바닥을 친다면 네. 다시 이제 상승장으로 간다면 3,300 이상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금리 인상이 끝까지 지수가 빠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네. 올해 3월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으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하반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답에는 하반기는 적어도 바닥을 확인하거나 바닥 근접까지 가거나 또는 네. 지금 이 상태거나 근데 이제 하반기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난다면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남았다 할지라도 안정적인 상승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난 너무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막 현금화 해버리겠다 우선 좀 피해 있겠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별로 추천하지 않으세요? 일단은 그 현금화의 정도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저도 아까 제가 작년 전 추세 매매자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보수적으로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네. 뭐 50% 현금을 갖고 있고 상관없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당연한 거죠. 네. 자신의 판단대로 뷰대로 전략을 짜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네. 근데 이제 반대는 뭐냐면 다 팔고 떠나 있는 거는 그거는 결사 반대죠. 네. 결사 반대면 다 팔고 떠나 있는 거. 왜냐하면은 계속 관찰을 하고 준비를 하고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요. 네. 떠나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우리 형님이 워렌 버핏 형님이란 말이죠. 90세가 다 되셨는데 네네. 그분이 자서전을 한 번이라도 읽거나 뭐 그 워렌 버핏의 스토리 또는 버크셔 해서웨이 회사를 안다면 뭐 금융위기 때 어떨 때 욕도 많이 먹어요. 네. 하지만 그 잘못 투자해서 뭐 30% 손해 봤네, 40% 손해. 애플이 한참 잘 나갈 때 애플 주식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걸로도 욕을 많이 먹었단 네네.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 한 번도 떠난 적은 없었단 말이죠. 계속 읽고 관찰하고 이겨내고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가 오는 거지. 네. 사실은 시장을 전적으로 맞추는 거는 신이 아니고서 할 수 없는데 네. 지금 위험하니까 난 떠나 있을래. 그럼 다시 돌아올 기회는 저는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긴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집이 하락할 것 같다고 해서 무조건 다 팔고 막 전세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일이 많이 없잖아요. 어떻게든 항상 발을 걸치고 있어야지 또 관심도 생기고 공부도 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